서울 교회 청담동의 한대저택. 이른 아침 햇살이 넓은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대저택은 30년 전 장세훈이 직접 설계해서 지은 것으로 그의 인생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정원에는 100년 된 소나무와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층 서재에서는 68세의 장세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백수건설을 일으켜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10년 전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세훈이 책상 서랍을 뒤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던 조선시대 벼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갑오 중 하나로 세훈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보, 또 그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세훈이 돌아봤습니다. 부인 강미숙이 우아한 자세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60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그녀는 외출이 잦아졌고 새로운 명품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할아버지 벼루가 또 없어졌어. 지난주에는 골동품 잉크병, 그 전주에는 옥인장이 사라졌잖아. 세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작은 골동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두었다가 깜빡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혜 씨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그분은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부부 정이 가끔 오는 수진이. 그게 전부잖아. 여보, 혹시 어디에 둔 걸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요?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시잖아요. 미숙의 말에 세훈은 당황했습니다. 건망증이라니. 자신이 그렇게 늙었나 싶어 서글펐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 매일 확인했거든. 그래도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의심하시는 건 좀 그래요. 미숙이 남편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나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정희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세훈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인 은색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그 만년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것으로 세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만년필에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라는 영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건 정희 씨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 증거가 있어야지. 세훈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결심이 서린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미숙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이 만년필을 여기 놓고 지켜볼 거야. 세훈은 소중한 만년필을 책상 위 한가운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곳에 두지 않을 만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혜 씨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15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관계인데. 미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마치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진실을 확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정희가 정말 결백하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서재에서 잠든 척 할 거야. 정희가 청소하러 올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보겠어.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정혜 씨가 결백하다면 꼭 사과하셔야 해요. 물론이지. 만약 내가 틀렸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히려 더 잘해드릴 거야. 세훈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세훈은 서재 소파에 누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미숙은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드디어 기회가 왔어.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정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직접 시험해보겠다고 하네. 정말? 그럼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네. 응, 오늘이야. 남편이 직접 시험한다고 하니까 더 확실하겠어. 정희가 만년필을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직접 계획을 실행할 거야. 김재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걱정 마. 1년 넘게 계획한 일이야. 정의를 내보내고 우리 사람을 들여놓으면 집안 정보를 다 빼낼 수 있어. 미숙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위조한 서류들도 이미 준비됐고, 치매 진단서까지 받으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어.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 단계별로 신중하게 해야 해. 알아.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의가 있는 한 우리 계획이 어려워. 그 여자는 너무 눈치가 빨라. 전화를 끄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후 3시 정각, 김정희가 청소용품을 든 손수레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이었지만 15년간 이 집을 돌보며 쌓인 경험으로 모든 움직임이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게 그을린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선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25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갓난아기였던 딸 수진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이 집에서 일한 15년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훈 부부는 그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수진이도 이 집에서 자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받는 월급이 모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이었고 무엇보다 세훈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려야지. 정희는 항상 그랬듯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층 거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쿠션을 털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성스럽고 세심했습니다. 세훈은 2층 서재 소파에 누워 잠든 척하며 정희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올라오네. 이제 곧 알 수 있겠어.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살짝 내밀어 세훈이 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조용히 청소해야겠다.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책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서 먼지를 털고 책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마침내 책상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훈이 긴장하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정희가 책상 앞에 서 있었고 바로 눈앞에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봐야겠군. 과연 어떻게 나올까? 세훈이 긴장하며 지켜봤지만
놀랍게도 정희는 만년필을 보고도 전혀 탐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년필을 여기 두고 가셨네. 이런 소중한 물건을 혹시 떨어뜨리면 큰일인데.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만년필 주변을 더욱 조심스럽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년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가? 정희는 책상 위의 다른 물건들도 조심스럽게 치우며 청소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리했고 연필통이나 작은 장식품들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만년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고 있어. 돌아가신 아버님 유품이라고 하셨지. 정희는 만년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주변만 닦았습니다. 절대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정희는 서재 청소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만년필을 건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만년필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청소 다 끝났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정희가 조용히 인사하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세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는 정말 결백해. 그럼 도대체 누가 물건들을 가져간 거지? 그때 복도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청소 다 끝났어요? 정희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25세의 수진은 어머니를 도와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그녀는 어머니만큼이나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2층은 거의 다 끝났어. 수진아, 너는 1층 거실 정리 좀 더 도와줄래? 네, 엄마. 회장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서재에서 낮잠 주무시고 계셔. 조용히 해야 해.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 회장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엄마가 뭘 실수해요? 이 집에서 엄마만큼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 없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정리를 하던 중 안방에서 들려오는 미숙의 전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들려오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현아, 계획대로 진행해. 정희가 만년필을 건드리지 않을 게 뻔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라니. 그건 분명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 내가 귀중품을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 그러면 청소부가 훔쳤다고 하면 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소부라니. 그건 명백히 어머니를 지칭하는 모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남편이 시험한다고 했는데 정희가 만년필을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직접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이어지는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희를 내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그 여자가 너무 오래 있었어. 우리 계획에 방해가 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해.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음모가 있었다니. 선량한 어머니를 모함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금고 위치, 중요한 서류들. 다 알잖아. 그래서 더 위험해.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빨리 처리해.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위험해. 알아. 정의를 내보내고 우리 편인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들여놓아야 해. 그래야 집안 재산 정보를 다 빼낼 수 있잖아.
그리고 남편 치매 진단서는 준비됐어? 응, 다음 주에 병원에서 받을 예정이야. 그럼 재산관리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수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이 어머니를 모함하려 할 뿐만 아니라 회장님까지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니. 게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회장님께? 수지는 혼란스러웠지만 무고한 어머니와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회장님이 요즘 엄마를 이상하게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장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요. 수지는 아직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데. 엄마는 정말 완벽하게 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모함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우는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결백해. 오히려 내 물건을 더 조심스럽게 다뤘어. 그럼 도대체 누가 집안 물건들을 훔쳐가는 거지? 세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내, 정희와 수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마 미숙이가?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지? 들어와.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들은 전화 통화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던 세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었다고?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누군가와 저희 어머니를 모함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세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정의를 모함하려 한다니.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사모님이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려고 하신다고. 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그리고 사모님이 다른 남자분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세훈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불륜 가능성까지.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자. 네, 회장님. 저는 그저 어머니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리고 회장님도 속으시면 안 되니까요. 당연하지. 너는 정말 용감하고 효자야. 세훈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세훈은 전혀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세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훈은 은밀히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탐정 사무소죠? 제가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행동 패턴과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의 탐정은 이런 의뢰에 익숙한 듯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길 원하시나요? 최근 2-3개월간의 외출 패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 재산과 관련된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조사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사진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비용은, 돈은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진실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세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방식으로 조사받게 될 줄이야. 그 사이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훈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회장님께서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항상 완벽하게 일하시잖아요. 수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숙은 김재현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둘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만년필을 건드리지 않았어. 예상했던 대로야. 김재현은 40대 후반의 남자로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우리가 준비한 계획대로 하자. 내일 정희가 청소할 때 내가 미리 준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청소 도구함에 몰래 넣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럼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 그리고 남편한테는 정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직접 가방을 뒤지게 할 거야. 그러면 목걸이가 나오고 완벽한 계획이군. 그 다음엔 경찰에 신고하고 정희를 내보낸 다음 우리가 준비한 사람을 들여놓는 거야. 그 사람이 집안 정보를 다 빼내면 돼. 김재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언제 받을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기로 했어. 내가 아는 의사가 있거든. 돈만 주면 뭐든 해줘. 조심해. 너무 성급하게 하면 들킬 수 있어. 걱정 마. 30년 동안 연기해온 걸. 이제 마지막 단계야. 미숙의 눈에는 차가운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 박민호가 세훈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이 분야에서 15년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여러 개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부인께서 1년 2개월 전부터 김재현이라는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죠? 겉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미숙이 김재현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까지.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지난 일주일간입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계셨어요. 세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그 남자와 함께 회장님의 재산을 빼돌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민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의를 도둑으로 몰아서 내보낸 다음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드리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편이니까 집안 정보를 다 알려줄 거야. 김재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금고 비밀번호나 중요한 서류들 위치도 다 파악할 수 있겠네. 그래. 그리고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을 거야. 그럼 재산 관리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세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훈이가 최근에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괜찮아. 정의만 내보내면 다 해결돼. 그 여자가 없으면 증인도 없고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위조한 서류들로 돈을 빼내는 것도 더 쉬워질 거야. 세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뺏으려 한다니. 회장님,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박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미 몇 차례 회장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서 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지금까지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몰래 받으셨네요. 세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건가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김재현과 만나기 시작한 것은 1년 2개월 전부터입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는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벌써 2년은 넘었다는 얘기네요. 세훈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했습니다. 2년 넘게 아내의 배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회장님, 내일이 그들의 최종 계획 실행일입니다. 뭐라고요? 정혜 씨를 도둑으로 모함할 증거를 조작할 예정이에요. 부인께서 값비싼 목걸이를 정혜 씨의 청소 도구에 몰래 넣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럴 수가. 정혜 씨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증거를 잡으시겠습니까? 세호는 깊은 숨을 쉬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아내의 범죄를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잡겠어요. 정혜 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하고 동시에 내 아내의 범죄도 확실히 입증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변호사와 경찰관과 함께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보관해 주세요. 재판에서 필요할 거니까요. 그날 저녁 세호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내일 청소할 때 혹시 누군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당신을 의심하는 일이 생겨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세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세훈은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정희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15년 동안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한편 미숙은 김재현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정의를 내보내고 남편을 치매 환자로 만들면 모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와. 조심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미숙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치밀하게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시가 3천만 원이 넘는 명품이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 미숙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2시 세훈은 서재에서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탐정과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정희가 평소와 같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세훈이 미리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정희는 딸의 말에 흐뭇해하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1층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정희의 동선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희가 2층으로 올라가 서재 청소를 시작하자 미숙은 슬그머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청소 도구함 좀 봐줄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네, 사모님. 수진은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서 미숙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미숙이 정희의 청소 도구함에 뭔가를 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하시는구나. 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30분 후 정희가 청소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정희 씨, 잠깐만. 미숙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혹시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 봤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어떤 건가요? 어제까지 안방 화장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정희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화장대는 청소 안 했는데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혹시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정희가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세훈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탐정과 변호사, 경찰관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훈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이라고요? 세훈이 놀란 척했습니다. 혹시 정혜 씨가? 미숙이 정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했어요. 정희가 억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정혜 씨 청소 도구함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네. 왜 제 가방을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자고요. 미숙은 정희의 청소 도구함을 가져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이게 뭐예요? 미숙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정희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정혜 씨, 이게 뭐예요? 왜 당신 가방에서 내 목걸이가 나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부인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숙이 연기하듯 상처받은 표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훈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연기는 그만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내가 목걸이를 정희 가방에 넣는 것도 다 봤고. 세훈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다 봤어. 내가 어떻게 목걸이를 넣었는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야. 너의 불륜도 재산 횡령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도 다 알고 있어. 탐정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미숙이 김재현과 나눈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이런. 미숙이 주저앉았습니다. 강미숙 씨 사기죄와 횡령죄, 그리고 무고죄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1년 넘게 계획한 일이 오해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고 위자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재현이 자꾸 변명은 재판정에서 하세요. 경찰관이 미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정희와 수진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정혜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로 고생시켜서. 세훈이 정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정혜 씨, 이제부터 당신을 이 집의 정식 관리인으로 모시겠어요. 월급도 3배로 올려드릴게요. 회장님, 그리고 수진 씨에게는 유학 장학금을 지원해 드릴게요. MBA 과정까지 모든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 정희와 수진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경찰이 미숙을 데리고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거짓과 배신의 무게가 사라지고 진실과 신뢰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훈은 정혜 모녀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혜 씨, 수진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재판을 받게 될 거야. 횡령과 사기죄, 무고죄로. 아마 몇 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세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희의 따뜻한 말에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숙과 김재현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김재현은 추가로 다른 사기 사건들도 밝혀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미숙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재현은 7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세훈은 이혼 절차를 마쳤고 빼돌려진 재산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장세훈의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이 집의 든든한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고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세훈에게는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세훈이 지원해준 장학금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MBA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매주 화상 통화로 세훈과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했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세훈과 정희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혹시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도 미국에 있고.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행복해요. 수진이가 꿈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없이 기뻐요. 그래도 딸이 멀리 있으니까 보고 싶을 텐데.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회장님도 제 가족 같아요. 세훈은 정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혜 씨도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수진이 MBA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집에 와서 세훈과 정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야?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딸아. 세훈이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훈은 수진을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고
수진도 세훈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야? MBA 과정에서 만난 선배예요. 한국 사람이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꼭 소개해 드릴게요. 정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이기도 하고요. 수진이 세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면 분명 좋은 분일 거야. 세훈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수진은 정말로 자신의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세훈은 수진의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세훈의 팔에 기대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이 특별한 부녀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아니야, 수진아. 내가 더 감사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버질로드를 걸으며 세훈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훈과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정희가 조금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행복해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세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때 세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저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세요? 저희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식으로 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어떨까요?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 봤어요. 양녀 입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응, 딸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주 후 세훈은 정희를 정식으로 양녀로 입적시켰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정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며 감격해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당신은 제 딸이고 수진이는 제 손녀가 된 거예요. 세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년 후 수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훈은 증조할아버지가 되었고 정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조르르 뛰어와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증손자 이리 와. 세훈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그 만년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고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이야. 언젠가 너도 커서 이걸 물려받게 될 거야. 와, 정말요? 그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야. 증조 할아버지가 그걸 늦게 깨달았거든. 증조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진정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할머니나 할아버지, 엄마처럼 말이야. 손자는 어린 나이지만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세훈은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훈, 정희, 수진과 그의 남편 그리고 손자까지.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모두들 건배. 세훈이 차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훈은 정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늙은 아버지를 두게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을 두게 되어서 행복해. 두 사람은 정원의 핀 벚꽃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후 세우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정희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수지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아 딸을 얻었고 세훈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이 만년필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자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또, 벌써 몇 번 들었잖아. 좋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훈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증조할아버지는 이 만년필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별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증조할아버지를 도와줘서 나쁜 사람을 물리쳤지.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족이 된 거야. 할머니 말이에요? 맞아. 할머니와 너희 할아버지가 그 진실한 사람들이야. 손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손자가 참 똑똑하구나.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세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미숙과 이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이 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정희와 수진이라는 진정한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진정한 보물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만년필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다. 내 남은 인생을 정희와 수진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집 전체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10년 후 세우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희와 함께 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이들도 성장해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세훈의 80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손자들이 합창하며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증조할아버지는 너희들 덕분에 매일이 생일 같아. 세훈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정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응, 딸아. 너희들과 함께라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야. 진정한 부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너희들이 내 인생에 와줘서 정말 감사해. 온 가족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을, 세훈이 소중한 만년필을 손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물려줄게.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으로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는 데 사용하라고. 네, 증조할아버지. 잘 간직하겠어요.
손자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집에는 의심이나 배신 대신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실과 새로운 가족애로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가족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인 만년필도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가며 진실과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진짜 부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진실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